34억 달러의 여러분 세금이 이제는 뒤틀리고 연기 나는 금속 더미가 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와 블루 오리진은 일론 머스크의 백업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단일 장애점이 되었습니다. 베조스의 야망 때문에 이제 최소한 2028년까지는 나사의 달 복귀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진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26년 4월 11일 전 세계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이 달 근접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우주선에서 안전하게 나오는 모습을 모두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미국 우주 프로그램이 재개되며 사람들은 다시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은 도달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그 목표는 말 그대로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르테미스 3호는 한때 이 프로그램의 다음 큰 도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아르지테미스 3호는 유인 착륙 시스템의 시스템 테스트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의 시험 비행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중점은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랑데부 및 도킹 기술을 입증하는 것과 달 표면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우주복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 아폴로 9호와 비슷한데 아폴로 9호는 달 착륙 전 마지막 리허설 임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9호와 달리 이후 일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남자 덕분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민간 우주 비행의 초기 개척자 중 하나로 나사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베조스는 기회를 잡아 블루 오리진을 우주 여행의 새 시대로 준비했지만 회사는 첫 5년간 거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텍사스 발사장에서 첫 번째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 발사체는 285피트 높이까지 도달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으로 유명해졌고 유명인사와 사업가들에게 고가의 준궤도 비행을 제공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우주 비행이 아니라 과장된 놀이공원 드롭타워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러나 조롱 이면에는 제프 베조스의 무제한 자금으로 회사가 실물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곧 정부는 아르테미스 5달 착륙선 3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유인 달 착륙 임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생기업에게는 인상적인 계약이었지만 과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블루 오리진은 정부 계약 당시 성공적인 궤도 임무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블루 오리진은 첫 번째 성공적인 발사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임무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무인 나사 탑재체를 실은 임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나사도 블루 오리진 투자를 확대할 준비가 됐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나사는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는 블루 오리진과 뉴글렌 C 제품에 많은 투자를 했으므로 난관에 부딪히면 나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5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뉴글렌 로켓이 케이프 커네버럴에 있는 전용 발사단지에서 발사대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사고는 로켓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이 로켓용으로 가동 중이던 블루 오리진의 유일한 발사장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로켓과 일정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극적인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다른 항공우주 기업들처럼 비밀스럽습니다. 예정된 발사 소식이 아니라면 대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게다가 블루 오리진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나사의 전성기 때보다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로는 2026년 초 기준으로 로켓 개발이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조짐은 2026년 4월에 나타났습니다. 블루 오리진 메리드 아일랜드의 투캐트 시설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드론 영상의 로켓 시스템과 탱크 세척용 수직 시험 건물 지붕이 크게 손상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고 곧이어 정부가 개입해 임시로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큰 차질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불길 속에서 말이죠. 2026년 4월 FAA는 회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는 2단에 도달한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글렌 로켓이 임무 수행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자랑이던 이 로켓은 다시 한번 중대한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두른 걸까요? 어쨌든 곧 재앙이 닥쳤습니다. 5월 28일 뉴글렌 로켓은 세 번째 1단 부스터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정지 연소 시험은 로켓이 실제 발사 시 겪게 될 극한의 압력을 가하는 여러 발사 신뢰성 테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 테스트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부스터가 폭발하면서 1969년 소련의 N1 로켓이 폭발한 이후
가장 강력한 로켓 폭발로 알려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은 부스터뿐만 아니라 로켓 전체를 파괴했고 1단을 완전히 파괴하며 연쇄 반응으로 2단까지 파괴했습니다. 발사대도 함께 파괴됐습니다.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뉴글렌 전용 블루 오리진 발사기지인 발사단지 36대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신속한 대처 덕분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는 로켓에는 큰 차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주 프로그램 전체에도 큰 후퇴였을지 모릅니다. 나사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블루 오리진이 본질적으로 허울뿐인 회사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크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로켓 실패가 아니었고 향후 발사 인프라까지 파괴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발사 일정이 엉켜버렸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프 베조스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항상 느리고 체계적으로 모든 단계를 두세 번 점검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린 것만 정확했고 체계적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하드웨어 고장은 주요 구조적 결함이 감지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게 만든 허술한 테스트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더 빨리 실패함으로써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에 관한 이야기와 헤드라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빠르게 실패하라 라는 다소 무모하게 들리는 접근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준비 전에도 발사에 테스트합니다. 대부분 궤도에 오르지 못하지만 회사는 실패해서 배우고 더 튼튼하고 더 빠르게 다시 만듭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회사의 나쁜 홍보가 되지만 사실 스페이스X는 계획 없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편 블루 오리진은 대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실패할 때 크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로켓이 이 시점까지도 실패하고 있다면 회사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블루 오리진 프로그램의 핵심에는 BE4 엔진, 즉 블루 엔진 4가 있습니다. 이 독자적인 엔진은 액화메탄 연료와 단계 연소 사이클을 사용하는 액체 로켓 모델로 가장 강력한 발사 성능 가운데 하나를 구현합니다. 이 엔진은 원래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 2014년에는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차세대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BE4의 대부분의 테스트는 이후 ULA의 벌컨 로켓 개발과 연관되어 왔으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BE4는 회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여겨지지만 개발 주기가 매우 길었습니다. 개발에서 발사까지 비행 준비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은 7년 만에 실전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점이 블루 오리진의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자재를 구하기 어렵고 한 번의 실패가 전체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는 고품질 제품으로 지지자들을 얻습니다. B4 엔진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여러가지 개발 및 엔지니어링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문제들이 과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출력 연소 시스템에서 꽤 흔하게 발생하지만 B4 엔진의 복잡성은 잠재적인 고장 지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엔진은 반응을 점화하기 위해 대량의 메탄과 액체 산소에 의존하는데 각각의 공급망이 따로 있어서 생산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나 하드웨어의 작은 지연도 제작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실패든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BE4 엔진 수요가 높고 벌컨 로켓마다 BE4 엔진 2개가 필요합니다. 한편 뉴글렌 로켓은 최근 폭발 사고로 필요한 7개 엔진이 모두 손실됐습니다. 이 엔진은 엘라베마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ULA와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자체 로켓을 교체하는 데 집중하기 전에 외부 수요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이미 지연된 임무들이 더욱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체 우주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최첨단 품질을 요구하면서 복잡한 공급망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경쟁자들과 파트너들이 앞서 나가면서 현재 블루 오리진이 처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 오리진은 최첨단 우주선 재발사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데 블루 오리진이 나사 계약을 어떻게 따냈을까요? 제프 베조스는 현재 나사와 가깝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정부회계감사원과의 법적 다툼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나사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달 착륙 계약을 수여해 부당하게 편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은 다이내틱스와 함께 제기됐지만 회계감사원은 나사의 평가가 공정했고 나사가 스페이스X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은 제프 베조스에게 큰 타격이었고 그는 빠르게 만회해야 했습니다.
스페이스X 계약은 29억 달러로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처음에 나사가 두 개의 다른 회사의 계약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나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패자가 되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을 처음 보여준 신호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시점에서 머스크의 논란이 많은 성격 때문에 대중의 신뢰도가 낮았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앞당겨 프로젝트를 완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베조스는 기술로 이길 수 없자 로비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현재 약 2,540억 달러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아마존의 8.2% 지분 덕분입니다. 그에게 막대한 지출은 그냥 반올림 오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재벌은 이기고 싶을 때 돈 쓰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루 오리진을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에서 역사에 남을 전설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확실히 이루기 위해 그는 회사 로비에만 약 200만 달러를 쓰고 있으며 2021년에 대형 계약을 놓친 후에는 로비 활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곧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베조스는 특히 유인달 착륙에서 가장 정밀하고 핵심적인 체계 중 하나인 나사 유인 착륙 시스템의 예산 항목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스페이스X가 계약을 따낸 후에는 자금줄이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조스가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스페이스X 계약 작업이 7개월간 중단되며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 말은 우주 프로그램 일정을 맞추기 위해 나사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백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을까요? 민간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정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큰 계약을 잃고도 블루 오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법적 절차로 결정에 이의 제기하며 일부 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로비를 강화하며 정부 임무에 강력한 장기 파트너임을 강조했고 이 전략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예비 달 착륙 모듈을 만들기 위해 34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경쟁사보다 더 큰 계약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사실상 돈으로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시작하면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2026년 재앙 발생 당시 프로젝트가 이미 늦어졌고 그 영향으로 진행이 거의 멈췄습니다. 나사의 감찰관실 OIG 응기 프로그램의 예산과 배정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데 2026년 보고서에서 그 여파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나사에 수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사 자금을 계속 소모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한 달 지연될 때마다 우주 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준비하는 데만 약 1억 달러의 세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훈련, 테스트, 인프라가 긴밀히 연계되어 항상 동기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가 멈춰도 시스템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동해 비용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발사 시스템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블루 오리진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우주 경쟁에서 승리할까요? 스페이스X는 실패가 많지만 블루 오리진의 실패는 더 치명적입니다. 현재 블루 오리진의 명성의 향방은 회사가 얼마나 빨리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연방정부에게 몇억 달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블루 오리진이 계속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무한한 자금과 인력, 혁신의 역사를 지닌 회사가 어쩌다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아마존은 더 나은 해결책을 내놓아 오늘날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각자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분열된 소매 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소매의 왕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서점을 목표로 했다가 백화점으로 확장했고 결국 모두가 이용하는 강력한 온라인 배송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네트워크와 구독 서비스까지 결합되어 그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근접한 경쟁자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느리고 체계적인 지배 방식이 아마존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공우주 분야에도 적용될까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달 탐사 경쟁에서 제프 베조스는 오히려 구식으로 접근하는 듯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이 터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잔해에서 배우는 반면 블루 오리진은 1970년대 나사에 로켓을 제공했던 강력한 항공우주 기업들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로켓 판매에 집중하며 수익성 높은 계약을 따내고 최고 엔지니어를 영입해 경쟁자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지배력은 얻기 어렵고 잃기는 쉽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블루 오리진은 핵심 엔지니어들의 꾸준한 이탈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달 착륙선 계약을 스페이스X에 빼앗긴 직후에 대규모 인력 이탈도 포함됩니다. 더 불길하게도 회사는 뉴글렌의 첫 발사 이후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이것을 초기 설계와 테스트 단계에서 벗어나면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길한 신호였고 결국 성급한 결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최종 제품은 아직 한참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래스도어와 인디디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환경은 치열하고 경쟁이 심하며 공격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 문화는 엄격한 할당 제도가 지배하는 아마존 창구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가 필요한 창구 직원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수요 많은 고도로 훈련된 엔지니어에게는 덜 받아들여집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을 우주 경쟁의 중심으로 이끌었지만 그는 주로 아마존을 성장시킨 전략을 사용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략은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과연 그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빅테크 문화는 경쟁심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소송과 문서 작업이 많은 관료주의가 특징입니다. 이 관료주의는 경쟁자보다 더 빨리 나아가기보다는 경쟁을 늦추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평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인재 유출입니다. 회사는 내부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주 경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프 베조스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기술 회사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알았고 변덕스러운 일론 머스크와 달리 안정적인 리더였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정부를 설득해 자신의 우주 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대형 발사가 진행될 수 없는 몇몇 핵심 분야에서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만유 지점 납품 시스템만큼 수익성 높은 것은 없고 그것이 실패할 때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일론 머스크와의 경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주 프로그램이 달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주도의 우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달과 화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추정은 이번 블루 오리진의 재난으로 인해 유인 임무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028년 발사가 유력합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먼저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블루 오리진은 단순히 많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우주 경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결함이 있는 데다 심각하게 지연된 로켓 인프라로 이 새로운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프 베조스라는 한 남자가 소매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주 비행을 지배하려는 집념 때문입니다. 도미노처럼 제프 베조스의 집념은 미국이 최후의 개척지인 우주에서 지배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선은 달 너머로 한 남자가 선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인류를 위해 이 일을 할까요? 스페이스X가 부유충만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지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